자, 반갑습니다. 시험 끝나고 첫 시간이죠? 첫 시간, 목요일, 금요일 분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끝나고 바로, 많이 나가지는 않을 것 같고, 간단하게 우리가 화학결합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걸로 하고,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루어야 될 화학결합이라는 것은 사실 중학교 때도는 안 했겠지만 얘기하려던 건 우리 1학년 때 이 화학결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다루었었죠. 화학결합이라는 것은 원소와 원소 사이 일어나는 결합인데 우리가 주기율표를 보면 그죠?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거기에 따라서 화학결합의 종류가 나뉜다라는 걸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화학결합을 할 때 꼭 필요한 지식인 옥텟 규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옥텟에 들어가 있는 옥타, T까지만이지만,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숫자 8을 얘기를 하는 접두사입니다. 자, 그래서 8개의 전자 배치를 가지는 규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8이라는 숫자 우리가 유념히 지켜봐야 되겠죠. 자, 헬륨, 네온, 아르곤 등 비활성기체라는 것은 주기율표에서 18쪽 원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비활성기체의 전자 배치는 어떻다? 그렇죠. 안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안정하기 때문에 다른 원소와 만나서 안정해질 이유가 없다. 그 얘기는 곧 다른 원소와 화학결합을 거의 하지 않는다. 한다면 강제로 시키는 거죠.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학결합을 하더라도 다시 깨지는 불안정한 물질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비활성기체의 전자배치 18쪽 원소들의 전자배치는 어떻다? 안정하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온라인 수업, 교실 수업을 하면서 아마 내가 숙제로 낸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원소들을 1번부터 20번까지 원소들을 전자배치를 한번 쭉 적어봐라. 자, 여기 잘 나오지만 18쪽 원소들의 전자배치를 오비탈로 나타내었을 때 헬륨은 1s2, 얘만 그렇죠. 나머지는 2s2, 2p6, 3s2, 3p6, 4s2, 4p6, 5s2, 5p6, 6s2, 6p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헬륨을 제외하고는 일반식처럼 ns2, np6의 공통된 전자배치를 가지고 있다. 어디에?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해당되는, 그죠? 그게 우리가 18쪽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비활성기체의 전자배치, 즉 마지막 껍질의 전자배치가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뭐하다? 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배치를 할 때 다른 원소와 화학결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그림에서 전자배치의 공통점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활성기체의 전자배치의 공통점은 ns2, np6의 배치를 가지고 있다. 헬륨을 제외하고는. 자,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s오비탈과 p오비탈이 사실 어떻게 되었다? 모두 채워져 있다. 이렇게 됐을 때 S는 2개밖에 못 들어가고 P는 2개지만 사실 그 종류가 3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총 6개가 들어갈 수 있고, 자, 그래서 총 마지막 껍질에 있는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2개, 8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껍질에 원자과 전자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수가 몇 개? 8개를 이루었을 때 헬륨을 제외하고는, 헬륨은 이제 p오비탈이라는 게 존재할 이 부분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헬륨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ns2, np6 요 전자 배치가 어떻다? 안정하다. 그래서 2개, 6개에서 총 몇 개일 때? 8개를 가질 때 가장 안정하다. 이 규칙을 우리는 옥텟 규칙이다 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비활성기체의 전자배치를 가지게 되면 어떻다? 안정한 전자배치가 되고, 안정한 전자배치가 되기 때문에 더 안정해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화학결합의 목적이죠. 더 안정해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걸 할 필요가 없게 되는데 어떤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ns2, np6라는 요 전자 배치의 오비탈 배치를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다. 요런 전자 배치, 마지막 전자 껍질에 요런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면 우리는 안정하다. 다른 원소와 결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우리 잘 알다시피 1학년 때 우리가 잠깐 했었죠. 그죠? 자, 화학결합의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화학결합에는 총 3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 3가지의 종류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 주기율표에서 원소를 2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는 거죠. 바로 뭐로 나눌 수 있었냐면 금속 원소,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고, 얘네 어떤 원소들이 만난다는 것은 주기율표상에서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눈다면 3가지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에서 안정화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결합을 우리는 이온 결합,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와 그죠? 또 다른 비금속 원소 사이에서 또 뭐하기 위한다? 안정해지기 위해서 하는 결합을 우리는 공유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금속 원소들 사이에서 안정해지기 위해서 하는 결합을 우리가 바로 금속 결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차차 한 개씩 하겠지만, 어떤 원소와 어떤 원소가 만났을 때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졌느냐,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졌느냐, 금속 결합으로 이루어졌느냐를 구분하는 것은 쉽다. 금속과 비금속 원소 사이의 결합은 이온 결합,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은 공유 결합, 금속과 금속 사이의 결합은 금속 결합,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우리는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볼 것이고, 특히나 이 두 결합, 화학 결합에서의 차이점에 대해서 보다 깊이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한번 해볼 거예요. 금속 결합은 이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과는 조금 결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배우고, 이온과 공유 결합, 이 2가지를 배울 때는 항상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의 차이가 뭐냐도 항상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은 이 둘 사이에서 전기적 성질에 대한 차이를 한번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내용도 사실 짧게 우리 1학년 교과서에서 좀 다루었던 내용인데, 자, 이온 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질을 당연히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부르겠죠. 금속인 나트륨과 비금속인 염소가 만나서 염화나트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금이죠. 그 다음에 플로린과 칼륨, 칼륨 금속, 플로린 비금속, 이렇게 되어 있죠. 이와 같이 이온으로 구성된 물질은, 그러니까 사실 이게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만나서 칼륨 이온과 플로린화 이온이 만나서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이온으로 구성된 물질은 서로 다른 전하들을 띤 이온, 양이온과 음이온이 당연히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니까 무슨 힘이 생기겠어? 인력, 그걸 우리가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합니다. 이 정전기적 인력이라는 게 비교적 화학결합을 이루는 방식에서는 강한 결합에 속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단단히 결합을 하고 있어.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단단히 결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주변을 강하게 잡고 있다는 것은 주변 원소들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존재할 때의 상태를 우리는 고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 상온에서 대부분 고체 상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물질의 전기 전도성을 살펴보면 염화나트륨 고체 NaCl이라고 우리가 하고, 고체는 이렇게 S라고 표현을 하죠. 이온들이 단단히 결합하고 있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므로. 그러니까 얘네들과 얘네들 사이의 결합이 아주 타이트하고 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초록색 입자나 이 노란색 입자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이걸 우리가 고체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자,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1학년 때도 내가 강조를 했지만, 전류가 흐른다 라는 것은 첫 번째 이온, 두 번째 전자, 정확하게 말하면 자유전자겠죠. 자유롭게 움직인다 그래서 자유전자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어떻게 된다? 자유롭게 움직여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전류가 흐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고체일 때는 얘네들과 초록색 입자, 노란색 입자, 초록색 입자, 노란색 입자, 초록색 입자, 사실은 그게 원소죠. 얘네들이 아주 강한 결합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어떻다?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죠. 그래서 모양을 쉽게 바꿀 수가 없는 상태, 그게 고체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가 되죠. 하지만 염화나트륨 용류액이나 염화나트륨 수용액, 우리가 용융액은 액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액체 기호인 L, 수용액은 물에다 어떤 걸 녹인 거죠. 그래서 AQ, 아쿠아를 따서 AQ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든 그래서 이온들이 물 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이면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 같은 외부 전원을 공급해주면 반대 전하를 띠고 있는 이온들이 끌려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는 양이온이 끌려올 거고, 플러스 극에서는 음이온이 끌려가는 일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온들이 뭐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므로 어떻게 된다? 전류가 흐른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극을 연결했을 때는 그죠? 이렇게 이온들이 자유롭게 흐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염화나트륨 용융액의 전류를 흘려주면 플러스극에서는 염화이온이 전자를 잃어 염소기체가 생성이 되고, 마이너스극에서는 나트륨 이온이 전자를 얻어 금속 나트륨이 생성된다. 이온결합 물질인 염화나트륨 용액의 전기분해는 이온결합 물질인 염화나트륨 용액의 전기분해는 그죠? 사실 뭐 정확하게 말하면 용융액이 맞겠죠, 그죠? 용융액의 전기분해는 전기를 가해서 뭔가를 쪼갠다는 얘기겠죠. 전자가 관여하는 방향이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온결합이 바로 전자가 관여하는 방식의 결합 방식이다라는 것에 증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기분해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떤 전기분해가 했을 때 무엇이 만들어지고 어떤 식의 반응이 일어날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전기분해 파트, 전기화학 부분에서 하면 되는 거고, 지금은 뭐냐면 어쨌든 이온결합으로 만들어진 염화나트륨 용융액의 전기분해를 했더니, 그러니까 전기분해라는 것은 전류를 흐른다는 거죠. 전자를 공급해 줬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죠? 금속 나트륨도 생기고 염소기체 같은 것도 생기고, 염화나트륨 용융액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서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졌으니까 화학 변화가 일어났다는 건데, 전자를 가해주니까 화학 변화가 일어났다. 그 얘기는 이 염화나트륨을 만들 때, 염화나트륨은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서 이루어지니까, 즉 이온결합이 형성될 때 전자가 관여하는 방식으로 형성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공유결합으로 이제 비교를 많이 한다고 그랬죠.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의 전기적 성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결합이라는 것은, 공유결합 물질이라는 것은 당연히 공유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질을 말하는 거겠죠. 비금속과 비금속, 즉 물, 이산화탄소, 설탕과 같은 비금속 원소로 구성된 화합물, 아니면 이제 흑연, 다이아몬드 같이 한 가지 종류니까 원소겠죠. 한 가지 종류의 비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수물질이라고 그러는데, 수물질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물질인데 다른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혼합물이 아닌 물질, 수물질이라고 부르죠. 자, 이렇게 한 가지 비금속 원소로 구성된 이제 여러 가지 섞이지 않은 한 가지로 만들어진 물질, 원자 사이에 전자쌍을 공유하는 공유결합이 형성된다. 자, 이 전자쌍이라는 것이 공유결합에서 매우 중요한 키워드인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공유결합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기회가, 다음 시간은 아니겠죠. 다다음 시간쯤 되는데, 형성되면
그때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자, 전기전도성을 우리가 비교하는데 공유결합 물질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온이나 또는 전자가 없기 때문에 고체 상태, 액체 상태의 전기전도성은 없다. 단 흑연과 같은 몇몇 가지 물질들은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는 공유결합에 가서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왜 공유결합에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온이나 전자가 존재하지 않느냐, 요거는 나중에 배울 거고, 어쨌든 공유결합 물질 자체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온이나 전자가 없기 때문에 고체 상태나 액체 상태나 뭐란다 그랬죠?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이온이나 전자, 정확하게 말하면 자유전자겠죠. 전자가 없다라는 것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얘네들이 없다라는 것은 어쨌든 전류를 흐를 수 있다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류 전기전도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체 상태든 액체 상태든 어디에서든 전기전도성이 없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온이나 전자가 없는 결합 방식이냐 라는 것은 어디에서 배운다? 나중에 공유결합에 가서 배우게 될 겁니다. 이런 의문을 가지는 건 상당히 좋아요. 전기전도성이 그냥 단순히 외운다면 공유결합 물질은 고체든 액체든 전기전도성이 없다. 기억하는 건 어려운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사실 해야 될 것은 왜 그러냐.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이온이나 전자, 정확하게 말하면 자유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때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는데 고체, 액체든 어디에서든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금방 말했던 이온이나 자유전자가 없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죠? 그 이유는 나중에 배우도록 합시다. 자, 위에서 이온결합소 염화나트륨 용융액에 전기분해를 했다면 이제 물을 전기분해하게 되는데, 물을 이제 전기를 분해하게 되면 수산화나트륨과 같은 전해질을 소량 넣고, 요거는 이제 전류를 잘 흐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없어도 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조금 더 전류를 잘 흐를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전기분해하면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기체, 플러스 극에는 산소기체가 발생한다. 즉 물이 아닌 수소기체, 산소기체가 발생했다는 것은 화학반응이 일어났다는 뜻이고, 역시 똑같습니다. 전기를 분해한다는 것은 전자를 공급해주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전자를 공급해줬을 때 이런 화학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렇게 공유결합으로 만들어진 것들도 공유결합이 형성될 때 전자가 관여를 하는구나. 즉 이온결합도 그러고 공유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전자가 관여를 한다. 어떤 식으로 전자가 관여하느냐는 방법이 틀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온결합, 공유결합, 그 다음에 금속결합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결론을 얘기하자면 우리 화학결합이라는 것은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전자가 관여하는 겁니다. 그냥 단지 이제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이 하기 때문에 워낙 자주 언급이 되고 비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교과서나 이런 데서 이 둘만 전기적 성질을 다룬다라고 되어 있지만, 금속결합을 전기분해하는 건 쉽지 않지만 어쨌든 금속결합도 다 전자가 관여하는 결합의 형태다. 세 가지다. 요거는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걸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전기분해라는 것은 사실 조금 깊게 들어가면 어려워지는 부분인데, 물의 전기분해는 많이 들어보고 하도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즉 물의 전기분해라는 것은 물에다가 전류를 공급해 주면 화학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뭐가 만들어지냐면 두 개의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개수비가 2대 2대 1이죠. 그래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의 개수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자, 기체 반응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건 액체니까 둘째 치고, 요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를 봤을 때 화학 반응의 개수비는 뭐하고 똑같다? 기체 반응이라면 부피비하고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얘도 지금 기체고 얘도 기체라면 발생되는 수소와 산소의 부피도 몇 대 몇? 2대 1인 거죠. 자, 지금 그림을 잘 보면 왼쪽이 수면 높이가 이 정도, 오른쪽이 이 정도가 됩니다. 원래는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수면이 이만큼 내려왔다라고 했을 때 이쪽이 뭐가 만들어졌구나? 수소가 만들어졌구나. 이쪽에는 산소가 만들어졌구나 라는 것을
수면의 높이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사실 이런 거죠. 마이너스 극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플러스 극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이런 식의 이온화식을 우리가 여러분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이온화가 극히 작게 이루어지지만 10의 마이너스 7승 정도로 작게 이루어지지만 물 1000만 개가 있으면 그죠? 물 한 개 정도가 이렇게 1000만 개 중에 한 개 정도가 쪼개지는데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으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럼 이런 것에서 전기분해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극에서는 누가 끌려가겠어요? 반대되는 수소가 이온이 끌려가겠죠. 그래서 두 개의 수소 이온이 전자가 하나씩 부족한 상태니까 두 개의 전자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수소 기체 하나가 발생하는 겁니다. 보통 화학에서 이제 화살표를 위쪽으로 하면 기체가 발생했다 이런 의미로 적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극에서는 수산화 이온이 모이게 되는데, 그죠? 플러스 극에서는 마이너스를 띠는 이온이 모이겠죠. 자, 4개의 수산화 이온이, 그죠? 어떻게 하느냐면 산소 기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물을 만들고, 그 다음 4개의 전자를 내놓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통 이렇게 전기분해할 때 나오는 전자수와 들어가는 전자수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2배. 즉 산소가 하나 만들어질 때 수소 기체는 2개가 만들어진다가 되는 겁니다. 2대1. 왜냐하면 우리가 전자수를 같이 맞춰야 되거든. 그래서 수소 기체 하나 만들 때 2개의 전자가 필요한데 산소 기체 하나 만들 때는 4개의 전자가 나왔죠. 그러니까 요걸 4라고 생각하면 요게 적힌 거, 요거는 이제 그대로 맞춘 거고, 요게 2번 일어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화학 반응식이죠. 그래서 물을 전기분해할 때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식, 플러스 극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식을 좀 알아두면, 특히 플러스 극은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좀 귀찮지만 처음에는 아직 우리가 전기분해를 좀 안 배웠죠. 이 전기분해를 안 배웠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은 기억을 해두면 좀 좋을까요? 선생님 좀 싫어하는 거지만 좀 암기를 해두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안 한다고 해서 크게 손해보는 일은 없는데 해두면 가끔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전기분해할 때 마이너스에 일어나는 변화, 플러스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요걸 한번 강조를 한번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목요일 금요일 반 수업 여러분들 진행을 한번 해봤고요. 요거 좀 짧게 끝냈지만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이온결합에 대해서, 그 다음 이온결합을 마치면 공유결합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계속 학교 수업 온라인 강의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7-1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